경매 배우려면 최소 몇십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돈을 주고 배워야 하죠. 수백 개가 넘는 경매 학원에서 비싼 수강료를 내면서 배우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나도 경매를 배우고 싶지만 수백만 원까지 하는 수강료가 부담돼서 아직까지 배우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도 당장 내일부터 경매 입찰하러 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다른 곳에서는 유료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셔서 이해가 안 가신다면 노트를 준비하셔서 메모하시면서 여러 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강의에서는 입찰하는 방법은 알려주지만 정작 얼마를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강사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세 분석 없이 무작정 입찰하면 손해볼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 대출, 관리비 미납 여부를 따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하는 이유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입찰가를 잘못 써버리면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법과 경매 초보자가 절대 피해야 할 물건 유형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보신 후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트 준비되셨나요? 그럼 흑자 경매 TV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경매를 시작하려면 최소한 경매가 어떤 건지는 대충은 알고 지나가야겠죠. 먼저 경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법원 홈페이지에 경매 물건들이 올라오는데요. 그 안에 보면 물건 정보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고 후에 입찰 및 개찰을 하게 되는데요. 입찰을 하실 때는 입찰서를 작성을 해야 되고 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경매의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후에 낙찰이 되고 나면 대금 납부를 해야 되고 대금 납부를 한 순간부터 소유권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해관계인인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돌아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경매를 하려고 해도 얼마인지 금액 파악부터 해야겠죠. 그것을 법원에서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감정가가 되는 거죠. 최저 매각가는 시작 가격입니다. 경매 절차는 낙찰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 가격의 10%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현금으로 갖고 오면 안 되세요. 그때 10%의 금액은 수표로 찾아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신분증과 도장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 본인이 아니라 대리 입찰을 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도 필요합니다. 낙찰을 받게 되면 법원에서 영수증을 주고요. 폐찰하면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습니다. 낙찰 후 일주일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그 후에 법원에서 매각결정 허가를 내려주게 됩니다. 낙찰자는 매각결정 허가가 나게 되면 이때부터 대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매각결정 허가가 나고 나면 또 일주일의 항고 기간이 주어집니다. 낙찰로부터 2주가 지나게 되면 매각결정 허가 확정이 나게 되고요. 이때부터 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잔금을 납부했을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 납부 후부터 명도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죠. 대금 납부 기한은 매각결정 허가 확정 이후에 한 달 정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찰 후 한 달 반 내에는 대금을 납부해야 된다. 그 후에는 연체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난 다음에 통상 한 달 정도 이내에 배당이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납부한 낙찰금을 채권자들이 나눠 갖는 걸 배당이라고 하죠. 경매는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권리 분석은 초보자에겐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사실 대다수의 경매 물건은 권리 분석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입찰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물건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권리 분석의 기초는 알고 계셔야 돼요. 권리 분석의 기초는 첫 번째로 등기부 등본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계약을 해보셨다면 한 번 이상은 보셨을 텐데요. 등기부 등본에는 표제부와 갑구, 을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갑구에서는 이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고요. 을구에는 저당권 등 기타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볼 때는 권리자와 설정 일자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와 다르게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건 낙찰 시 소멸되는 기준 권리인데요. 옛날 체육 시간에 기준하고 손을 들면 그 기준 뒤로부터 사람들을 쭉 줄 세우죠. 그런 기준 권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에 함께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부터 그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모두 소멸되기 때문에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저당권, 담보 가등기, 가압류나 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리고 전세권이 있습니다. 전세권의 경우 항상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로 표시를 해놨어요.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 이 아파트 같은 집합 건물에서 설정된 전세권이 최선 순위로서 전세권자가 임의 경매를 신청했을 때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죠. 하지만 언제나 예외는 있습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있는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소 기준 권리 부터 그 뒤에 설정되어 있는 권리는 모두 다 없어진다고 소멸된다고 했는데 예외가 있다라고 하니 당황스럽죠, 여러분? 항상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치권과 예고등기, 법정지상권이 있는데요. 초보일 때는 이 세 글자가 보이면 그냥 입찰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공부를 하는 거지, 초보 때는 이런 물건들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간혹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 가처분 중에서 인수가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에 대해서 설정되어 있는 가처분이 있고, 그리고 진정 소유권에 관련돼서 소송을 하는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소 기준 권리일보다 먼저 설정된 임차권, 전세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또한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권리 분석할 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등기 권리 순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말소 기준 권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숨겨진 권리를 찾는다. 예를 들면 선순위 임차인, 그리고 항상 인수되는 예외 권리, 이런 것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경매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용어가 어렵습니다. 꼭 알아야 될, 우리가 자주 쓰게 되는 필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수란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인수라는 건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에게 전가되는 권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낙찰가에 별도로 낙찰자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을 뜻하는데요. 경매 시 굉장한 리스크고, 이 인수되는 권리를 찾지 못한다면 입찰 보증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나타나게 됩니다. 주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 많이 발생됩니다. 대항력이라는 단어에도 많이 헷갈리실 텐데요. 대항력이라는 건 제3자에게 보증금과 거주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자기가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당도 중요한데요. 배당이란 낙찰 대금을 이해관계자,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뜻합니다. 배당 요구일까지 배당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권리 내용에 따라 배당 순서가 1순위부터 8순위까지 다 다릅니다. 안분 배당도 있기 때문에 이 배당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배당에 대해서 마스터하게 된다면 어디 가서 경매에 대해 전문가다라고 얘기하셔도 될 만큼 이 배당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도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명도에 대해서 사실 공포감을 엄청 많이 심어주시는데,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을 많이 주시는 파트가 바로 명도입니다. 명도란 이 경매가 진행되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일련의 과정을 뜻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사비 협의를 통해 내보내거나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주 쉽게 풀리거나 스트레스가 상당히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경매 절차와 용어를 살펴봤으니 경매 정보를 찾아보러 가야겠죠. 시중에 수많은 경매 정보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들도 많은데요. 지지옥션이나 굿옥션, 여러 유명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이트들은 다 유료입니다. 간단한 기본 정보도 보려면 유료 결제를 해야 되는데요. 사실 경매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 입장에서 비싼 돈을 두고 유료 사이트를 구매한다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 꼭 유료 결제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전국을 결제하지 마시고 내가 관심 있는 지역, 내가 봐야 되는 지역만 제한적으로 보시길 추천합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흑자경매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경매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실제 경매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무료로 볼 수 있는 경매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두인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면 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자, 두인 경매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와서 로그인을 하면 이런 화면이 펼쳐집니다. 거기서 경매 검색을 누르면 종합 검색 창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아파트를 볼 거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역은 서울을 체크를 하고 물건 종류는 아파트 하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경매 물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2-2816, 이거는 주민번호가 아니라
경매 사건 번호입니다. 다시 한번 검색을 하게 되면 사건 번호, 주소, 감정평가 금액 11억 4천만 원에 현재 최저 입찰가는 9억 1,200만 원인 물건, 한 번 유찰된 물건입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는 물건이고 2월 17일 날 진행을 하는 물건입니다. 이렇게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하는 아파트 경매 물건들을 이렇게 쭉 보실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사건 번호 순으로 정렬을 하든 뭐 감정가, 입찰가, 유찰 횟수 이거는 각자 보시고 싶은 대로 편한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맨 위에 있는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 물건에 대해 상세 정보가 나타나 있는데요. 다른 사이트들은 이런 내용들도 사실 유료 결제를 해야지만 볼 수 있는데 이 두인 경매는 무료 회원들도 이 정도 정보까지는 보여줍니다. 밑에 보면 뭐 임차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유료로 결제를 해야지만 볼 수 있지만 위에 정보만 해도 충분합니다. 사건 번호, 매각 일자, 해당 지방병원, 소재지, 아파트, 임의 경매는 담보 물건을 통해서 진행되는 경매를 뜻합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가 동일 인물이고 이 소유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권리분석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입찰하시면 됩니다. 입찰가만 산정을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소유자가 경매 물건에 거주하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면 권리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입찰하셔도 돼요. 배당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11억 4천만 원의 감정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저가는 9억 1,200인데 한 번 유찰됐기 때문에 지금 80%의 금액인데요. 서울의 경우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씩 금액이 할인됩니다. 그 외의 지역은 한 번 유찰될 때마다 30%씩 할인이 되게 됩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들어가는 거고 채권자는 한국캐피탈 금융권이죠.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입니다. 최저가가 현재 9억 1,200이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은 9,120만 원을 우리가 입찰을 참여할 때 수표로 찾아서 입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런 입찰 진행 내용은 첫 번째 매각기일이 24년 3월 달에 했고 감정가 100%로 출발됐기 때문에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서 유찰이 됐고요. 두 번째 24년 4월 한 달 뒤에 진행된 경매에서 최저 매각 가격은 9억 1,200이었고 그때 매각이 됐었습니다. 9억 1,500만 원에 감정가의 80% 정도의 금액으로 낙찰이 됐는데 이때 10명 이상이 들어왔었네요. 근데 다시 3차 현재 25년 2월 17일 날 9억 1,200으로 다시 경매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한번 낙찰이 됐다가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걸 재매각이라고 하는데요. 재매각이 진행될 때는 입찰 보증금이 20%, 최저가의 20%가 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물건은 10%죠. 이것은 재매각 물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밑에 보면 감정평가 시점은 23년 1월에 진행이 됐고요. 전용 면적 84.99제곱미터입니다. 34평 아파트겠죠. 토지와 건물 모두 감정이 돼서 같이 매각이 들어가는 거고요. 사용 승인일이 2011년식 아파트라고 하면 서울에서는 15년 이내에 상태가 준수한 물건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면 현황 위치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나타나 있죠. 지하철 5호선 마천역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밑에 이런 것들은 결제를 해야지만 볼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해당 물건의 사진도 더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해당 경매 물건의 도어 상태를 보니 깔끔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건물 외관도 깔끔합니다. 단지 환경도 좋은 것 같네요. 내부 구조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 3개, 욕실 2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판상형 타입입니다. 그리고 위치도도 확인할 수 있고 호별 배치도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사건 내역, 기일 내역, 물건 송달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시 자료인데요. 이 공시 자료들 같은 경우에도 보려고 하면 다 유료 결제를 해야 됩니다. 여기를 꼭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다 유료 결제를 해야지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감정평가서도 마찬가지로 결제를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흑자 경매 아닙니까? 이것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해당 물건에 대해서 한번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5호선 마천역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역에서 단지 거리도 400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세대수도 1000세대가 되진 않지만 889세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서울에서 500세대 이상의 단지라고 하면 작은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연식도 그렇고 괜찮은 경매 물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변 환경도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제 사건 내역, 기일 내역, 감정평가서나 매각 물건 면세서를 무료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대법원, 법원 경매 정보를 검색하시면 이런 사이트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서 물건 상세 검색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물건 서울 동부지방법원이었죠. 사건 번호는 2022 타경 2876번이었습니다. 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 기본 정보부터 해서 아까 경매 사이트에서 보셨던 내용들이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쯤에 이 물건들이 다시 경매가 진행됐는데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네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이건 법원에서 해당 물건에 대해서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지 않고 경매를 들어간다는 건 총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항상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면 사건 번호 2022 타경 2876 이미 경매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이 최선순위 설정 내용입니다. 이 최선순위 설정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를 뜻합니다. 이 해당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11월 5일 근저당이네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023년 3월 21일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임차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 세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않는 것, 간단히 말하면 인수되는 내용을 뜻합니다. 해당 사항 없음, 지상권의 개요, 해당 사항 없음, 비고란, 공란이면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물건은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권리 분석이 필요 없이 편하게 입찰하셔도 됩니다. 이런 물건은 권리 분석이 문제가 아니라 입찰가만 산정을 잘 하면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봤으니 이제 다른 내용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현황 조사서가 있는데요. 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이 조사관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해당 세대에 방문을 해서 임차인이 살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현황 파악을 하는데요. 그 내용들이 나타나 있는 게 현황 조사서입니다. 임대차 정보 보면 임대차 관계는 없다라고 나타나 있죠. 부동산의 점유관계 미상으로 나옵니다. 기타 내용 보시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방문 조사 당시 폐문 상태여서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음. 간단히 얘기하면 주민등록 주소가 전입되어 있는 사람은 현재 채무자 겸 소유자가 이 해당 세대에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고 기타 다른 임차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방문을 했을 때 폐문 상태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태의 경우 권리관계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입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등기를 열람하고 권리관계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이렇게 현황조사서를 봤으니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를 한번 봅니다. 쭉 보면 모든 내용들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관심 있게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쭉 보시다 보면 아래쪽에 이 공부와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간혹가다 뭐 공부상으로는 201호로 되어 있는데 실제 가서 봤더니 202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걸 바로 공부상의 차이라고 하는데요. 아무것도 없다는 내용이고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 및 기타 아무 내용이 없죠. 이렇게 감정평가서까지 받고 이제 사건 상세조회를 보겠습니다. 사건 내역을 보시게 되면 청구 금액은 9억 9,700 소유자가 지고 있는 채무액이 9억 9,700만 원이란 얘기입니다. 작년에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고요. 은행에 지급 보유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자,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문건 처리 내역에도 보면 경매 진행에 대한 히스토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컨트롤 F를 눌러보고 임차를 검색을 해보면 아무런 검색이 없네요. 그래도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달 내역은 이 문서를 보냈을 때 받았다라는 내용이 송달입니다. 여기 보시면 송달 결과 도달. 송달 간주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번 보내면 그냥 받은 걸로 간주한다 라는 것을 뜻합니다. 임차인이 없는 것을 송달 내역에서도 확인을 했네요. 자,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면 경매 물건에 대한 기본적인 검색은 끝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매 초보 때는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편안하게 입찰하시면 된다. 권리 분석이 필요 없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 때는 여러 가지 물건을 찾지 마시고 그냥 소유자, 채무자가 갖고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만 들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그것만 관심 있게 보셔도 물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면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선순위 전세권 설정,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렇게 빨간 글자 있는 건 초보 때는 그냥 아예 스킵하셔도 되고요. 안전하게 입찰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와 경험이 쌓일 때 점점 이런 빨간 글자 있는 물건들도 안전하게 수익을 보시면서 경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리 분석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됩니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시세 분석입니다.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인데요. 이 물건이 얼마인지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입찰가를 쓸지를 정해지게 되는 거죠. 간혹가다 입찰가를 얼마를 쓰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 입찰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게 감입니다. 감으로 입찰가를 쓰시면 안 돼요. 입찰가를 산정할 때 나만의 원칙과 룰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만의 원칙과 룰을 만들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입찰가를 산정해 나가야 되는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11억 4천짜리가 80%로 떨어져서 9억 1200이다 라고 하면 지금 2억 이상의 볼륨이 있기 때문에 들어갈만 하네, 괜찮은데 뭐 한 10억 써도 뭐 1억은 먹겠네, 이런 식으로 감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물건에 대해서 천천히 온라인 손품부터 파는 겁니다. 자, 아까쯤에 마천역에서 역세권이 아파트인 것을 확인을 했죠. 요즘에 워낙 데이터들이 많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뿐만 아니라 호갱노노, 아실,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을 하면 되는데요. 먼저 호갱노노를 보겠습니다. 아실도 정리가 잘 돼 있지만 초보자가 직관적으로 보기에는 호갱노노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호갱노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갱노노에서 경매 물건이 나온 물건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거래된 내역을 보면 33평 실거래가액이 24년 8월 30일 날 10억 4,500으로 마지막 실거래가 등재가 되어 있네요. 최고가 같은 경우에는 12억대가 넘었었네요. 12억 3천이 21년 8월 달에 최고가 금액이 등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액이 좀 조정돼 있다가 다시 살짝 반등한 그런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전세 시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실거래가 최근에 5억 7천만 원이 25년 1월에 실거래가 등재가 되어 있고, 전세 폭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좀 개별성이 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평균 금액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갱노노를 보라고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요. 사실 해당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이 인근의 단지를 조금 단점이라고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볼 수 있는 공간이 호갱노노입니다. 호갱노노에서 이렇게 말풍선 있는 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해당 단지에 대해서 인증하신 분들이 이렇게 글을 남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이 단지에 대한 어느 정도 장단점이 조금 파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단지의 입주민 분들은 되게 좋은 부분만 강조해서 얘기를 하실 거고, 이 단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단점에 대해서도 올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장단점을 잘 취합해서 이 물건이 어떻겠구나 라는 것을 파악을 해두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 학교가 없어서 아쉽다. 현재 이쪽 지역은 학교나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인 것 같네요. 중고등학교 신설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뷰가 좋고 따뜻하다. 실거주는 조용해서 만족하시는 것 같네요. 이런 내용들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거래가를 봤으니 이제 호가를 보러 가야겠죠. 호가를 보기 위해선 현재 일반 중개로 나와 있는 매물들을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네이버 부동산에서 해당 단지를 이렇게 또 찾으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대 세대가 꽤 많아서 실질적으로 매매가 가능한 매물이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매매 물건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렇게 33평에 체크를 하고 매매 체크를 해서 낮은 가격 순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이 9억 5천짜리네요. 그 다음에는 9억 9천에서 9억 9천 10억 입주 가능한 매물이 금매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가 만약에 단기 투자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네이버 나와 있는 호가보다는 더 저렴하게 내놓으면 매도가 되겠죠. 현재 나와 있는 최저가 호가보다는 당연히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아야 경매를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면 이 9억 5천 최저가 호가에 대한 매물을 기억을 해둡니다. 자, 이걸 기억을 해두고 나면 우리가 얼마의 입찰가를 쓸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 9억 5천에서 우리가 매도가를 정하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의 차익을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 입찰가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내가 단기로 가져갈 건지, 실거주를 할 건지, 임대를 줄 건지, 중장기 보유를 할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입찰가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기 투자로 진행을 할 때 산정하는 입찰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시면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우선 목적, 단기,
매도. 자, 권리 분석은 나중에 천천히 하도록 하고요. 네이버에 나타나 있는 최저 매도 호가가 5억 6천이라고 가정을 하고 낙찰 후 예상 매도가를 5억 5천으로 해놨습니다. 단기 투자에서 입찰가는 내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보느냐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1,000만원 수익을 볼 건지 3,000만원의 수익을 볼 건지에 따라서 입찰가는 자동적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런 자기만의 원칙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사실 그런 것 없이 그냥 막연하게 돈을 벌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경매 입찰장에 가시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 날은 내가 사실은 막 5억만 써야지 했다가도 주변에 웅성웅성거리고 사람이 꽉 차 있는 걸 보면 아, 이거 안 되겠다, 한 5억 2천은 써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경쟁 심리가 발동하게 돼서 입찰가를 더 높게 쓰는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볼 수익만 딱 정해놓고 그 수익금에 맞춰서 입찰가를 정해지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폐차를 하더라도 그런 패턴으로 경매를 하셔야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정도의 수익을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써야 되느냐? 바로 5억의 입찰가를 써야 됩니다. 왜 이런 금액이 나왔을까요? 부동산을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살 때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게 되면 보유세, 그리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세금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입찰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요. 5억의 낙찰을 받을 경우에는 취득세는 550만 원 정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법무사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예상 매도가는 5억 5천으로 우리가 아까 침에 기준을 잡았죠. 5억의 낙찰 받아서 5억 5천에 단기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매도 차익은 5천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납관리비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겠죠. 미납관리비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용 부분은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만 이 전용 부분은 낙찰자에게 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사 협의를 할 때 낙찰자가 미납관리비를 대신 내주면서 이사 협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인수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 자본으로 100% 진행하는 경우는 좋겠지만 대부분은 대출을 이용하겠죠. 대출 금액이 70%이고 4% 금리이고 3개월 후에 매도된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의 대출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명도비, 이사비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명도비 같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서 안 줄 때도 있고 100만 원 줄 때도 있고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빠른 매도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수리가 필요한데요. 경매의 경우 집안 내부 상태를 확인하고 낙찰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리 비용까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중개보수도 발생되겠죠. 이 5억 5천원을 팔렸을 때 중개보수까지 미리 계산해야 됩니다. 차익은 5천만 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익금은 44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죠. 부동산을 팔고 차익이 났을 때는 양도세라는 걸 내게 됩니다. 기본 세율이 6%에서 45%이고 1년 내 단기 매도의 경우 70%의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3개월 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 2,919만 원이란 양도세가 발생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양도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세가 10%가 붙게 됩니다. 이익금이 2,440만 원이었는데 양도세를 내게 되니 마이너스 77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이 마법의 기적의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5.1%가 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5억에 낙찰받아서 5억 5천만 원에 3개월 만에 매도를 했는데 내가 손에 쥐는 돈은 마이너스 77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70%의 양도세 때문이죠. 이 양도세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매매 사업자를 통했을 때는 일반과세 비율에 맞춰서 양도세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양도세는 24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고 최종 수익금이 2,176만 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익률은 14.5%가 되고요. 내가 얼마를 벌지에 대한 내 수익금을 정해놓게 되면 입찰가는 자동적으로 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아시겠죠? 1,000만 원의 순수익금을 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매매 사업자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의 매도 차익을 보셔야만 실질적으로 내가 1,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매 강사분들이 여기까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감으로 절대 입찰가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입찰가는 내가 얼마의 수익금을 볼지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 그리고 단기 매매에서는 여러 가지 품목들을 계산을 해놔야 된다. 만약에 실거주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빠져야 되는 품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양도세가 빠지겠죠. 그리고 대출이자도 빠지겠죠. 이런 품목들이 빠지게 되면 내가 쓸 수 있는 입찰가는 당연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의 경우에서는 내가 얼마나 싸게 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최저 매매 호가가
5억 6천이라고 했을 때 내가 3천만 원을 싸게 산다라고 하면 5억 3천만 원의 입찰가를 쓰게 되겠죠. 거기에 취득세라든지 기타 비용, 수리비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여러분이 입찰가를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입찰가는 이런 식으로 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단하죠? 이제 경매 입찰가 별거 아니지 않나요? 권리분석도 간단한 것만 들어가시면 되죠. 소유자가 채무자이면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자신있게 입찰을 들어가는데 입찰가를 산정하는 방법도 배웠으니 이제 경매 쉽게 하실 수 있죠. 이번엔 권리상 하자가 있는 물건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선순위 전세권이란 빨간 글자가 있네요. 무언가 문제가 있는 내용이겠죠. 유찰도 2번 된 물건이어서 금액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동부지방법원에서 2월 17일 날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풍납동 219번지 미성맨션 아파트 있네요. 건물 면적이 35.382평, 40평대 큰 평수입니다. 감정가는 13억 1천만 원이고 최저 매각 가격은 3억 8,840만 원입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 소유자와 채무자는 동일합니다. 특이하게 채권자가 금융권이 아닌 개인이네요. 보증금이 20%다. 보증금이 20%인 경우는 재매각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매각 물건은 일전에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다가 포기했을 때 그리고 다시 경매가 진행되는 걸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에 누군가 낙찰을 받고 입찰 보증금을 포기할 만큼의 어떤 하자가 있었다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24년 11월 11일 날 최저 매각 가격이 8억 3,800만 원일 때 9억 4,600만 원에 10명 이상이 입찰이 들어와서 어느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직전 낙찰자는 8,380만 원을 포기했다는 내용입니다. 8,300만 원에 보증금을 포기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정답은 바로 이 선순위 전세권에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부지방법원의 2023-2828 타경 물건을 검색을 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경매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가 뭐라고 그랬었죠?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겠습니다.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는 2021년 6월 29일 압류입니다. 보통 압류는 세금이 체납됐거나 개인 간의 채권이 문제가 생길 때 발생되는데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3년 12월 26일인데요. 자, 선순위 전세권자가 설정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임차 내역을 자세하게 봐야 되는데요. 임차 내역을 보게 되면 지금 곽금숙님이 설정이 되어 있고 주거 전세권자로 인해서 존속기간은 25년 5월 26일이고 보증금이 9억입니다. 자, 밑에 비고 보면 곽금숙님의 전세권 설정일은 21년 5월 28일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를 제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전 낙찰자는 대금 납부를 포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밑에 비고 보시면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울구 3번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즉 전세권이 낙찰자에게 인수가 된다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재매각, 매수 신청 보증금 20%이다.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서류들을 확인해 봐야겠죠. 현황조사서를 보겠습니다. 현황조사서에서도 임차인이 있다. 전입세대 확인서 및 주민등록 등본상 장윤정, 채무자 겸 소유자 세대가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 조사 당시 만난 전세권자 박금숙님에 의하면 본인이 해당 부동산을 장윤정 씨에게 매도한 후 자신이 전세 임차하여 점유하고 거주하고 있다고 함. 매도자가 부동산을 매수자에게 팔면서 본인이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그걸 점유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돼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겠죠. 보시면 점유인, 임차인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서도 봐야겠죠. 쭉 한번 보겠습니다. 공부상 별다른 차이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이다. 자, 사건 상세 내역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청구 금액은 2억 6,500으로 아파트 금액 대비해서는 채권 청구 금액이 높지는 않네요. 당사자 내역에 보면 채권자, 채무자 겸 소유자, 임차인,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압류권자, 예사롭지 않네요. 자, 기일 내역 보면 11월 11일에 낙찰이 됐다가 최고가 매각 허가 결정은 일주일 뒤에 잘 났네요. 근데 대금 지급 기한까지 미납을 했죠. 그래서 다시 매각 기일이 잡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문건 송달 내역도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진짜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를 누르고 임차 검색을 해보면 임차인 광某某님, 임차인 통지서, 임차인 매각기일 결정 통지서 발송, 임차인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네요. 근데 보면은 임차인 통지서만 도달되고 나머지는 송달 강주, 문서를 받지 않으셨네요. 이때 바로 등기를 열람해서 스토리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등기 기록 열람을 누르면 바로 인터넷 등기소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등기를 한번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보면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인 분이 단독 소유를 갖고 계시고 갑구나 을구에 여러 가지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최선 순위 말소 기준 권리는 바로 2021년 6월 29일에 압류 권리자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입니다. 소유자분이 대구 수성구에 살고 계시네요. 이 수성구에 에서 압류를 걸었다. 바로 세금 체납 때문에 압류가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도 보면 권리자 국, 세무서에서 압류를 건 거죠. 국세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가압류도 권리가 있죠?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세금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경매는 바로 이종환 님이 신청을 하셨네요. 그리고 그 밑에 또 국세에 관련된 세금 관련 체납이 압류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21년 5월 28일 곽금숙님 전세권 9억 원이 설정이 되어 있고 21년 10월 달에 개인 근저당 건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보려면 갑구를 먼저 봐야겠죠. 최초 소유자는 변한선님부터 출발해서 소유권 이전이 됐네요. 보시면 증여로 곽금숙님에게 증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이 돼서 21년 5월 달에 매매가 됐었네요. 신규 소유자분 장윤전 님이시고 14억 5천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달에 대구 수성구에서 압류가 들어왔네요.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추론은 가능한데요. 11년 5, 6월 달은 부동산 상승장이 살짝 꺾이긴 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죠. 그래서 장윤전 님께서 이 집을 갭 투자로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14억 5천만 원에 9억 원의 전세를 끼고 즉 5억 5천만 원에 매수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전 소유자는 9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살고 계신 겁니다. 등기 내역을 확인해 보니 선순위 전세권자 곽금수님은 맞고 이분의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 압류보다 먼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그럼 이분은 9억 4,600만 원을 낙찰을 받고 왜 대금을 포기했을까요? 그건 바로 이 9억 원에 대한 전세권이 다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 이 전세권자 곽금수님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들도 이 권리 분석을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하시면 권리 분석을 실패할 일이 없습니다. 사건 번호 2023-2828 임의경매고요. 물건지 미선맨션, 감정평가액은 13억 1천만 원, 매각기일은 2월 17일, 최저가는 2번 유찰됐기 때문에 64%, 8억 3,840만 원이고요. 입찰 보증금은 재매각이기 때문에 20%, 16억 7,680만 원이고 입찰자는 흑자 경매, 평수 타입은 42평 A 판상형이고 전용 면적은 116.96제곱미터입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21년 6월 29일 대구 수성구의 압류입니다. 경매 기입 등기는 23년 10월 11일 날 들어갔고요.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배당 요구 종기일은 23년 12월 26일인데 인수 권리는 전세권이고 인수 금액은 전액 인수가 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억 원의 금액이 전체 인수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세금 체납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인수할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9억 4천 얼마로 낙찰 받으셨던 분은 본인이 9억 이상을 썼기 때문에 이 9억 원의 선순위 전세권자가 9억 원을 다 배당 받아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아마 오해를 하시고 전세권자의 9억 원만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아 나가면 나머지들은 다 말소가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구나 하고 이분은 그렇게 잘못 생각하시고 입찰에 참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때도 입찰에 10명 이상 들어가셨는데 이분이 최고가를 쓰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거지 다른 분이 그런 불행을 맞으실 수도 있는 케이스였죠. 여러분들도 권리 분석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적어가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경매 절차와 경매 용어 그리고 경매 사이트 보는 법,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활용하는 법, 그리고 입찰가 산정하는 법, 권리 분석 그리고 권리 분석 확인하는 법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내용만 제대로 이해하고 계셔도 여러분들이 경매를 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소유자가 채무자이면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편하게 들어가셔라. 굳이 권리상의 하자가 있는 물건을 처음부터 진행하시지 마라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찰가의 기준은 단기 매도의 경우 얼마의 수익을 볼지를 정하고 원칙을 가지고 입찰을 한다. 그리고 실거주의 경우 내가 현재 나와 있는 호가보다 얼마나 더 싸게 매수할 건지를
그 금액만 정하면 입찰가가 산정이 된다. 그리고 원칙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다. 현장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입찰가를 더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는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시면 경매 때문에 좌절을 보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경매 투자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출 관련한 것들입니다. 이 대출은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확인하셔도 되지만 법원을 가시게 되면 대출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의 명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경매 입찰 전에 대출에 관해서 문의를 하시면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꼭 입찰을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절대 입찰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선순위 세입자보다도 먼저 당해세가 배당을 받기 때문에 배당 순위에서 밀려서 여러분들이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는 배당 순서에 대한 공부가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 세금 관련된 체납 압류가 들어와 있는 물건은 절대 입찰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 국, 관공서 관련된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들은 입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내용을 메모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면 물건 분석하실 때 시간도 5분 10분 내로 단축되게 됩니다. 꾸준하게 공부하셔서 꼭 경매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모두 흑자 경매합시다. 바이바이.